6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 증시가 6월 10일인가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월 3일 첫 거래일부터 시원하게 한 2% 코스닥이 상승하더니만 그 후로 이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역시 크게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형 같은 몇몇 종목은 여전히 뭐 계속 오르고 있지만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7월에 이어서 9월까지 연속해서 인상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증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식 격언에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희망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는 이제 그 뭐 항소는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이렇게 불로 돼 있고요. 희망 이제 배어는 뭐 이렇게 불과 배어로 항소와 공으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희망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이 있는데 정말 최근 그 7월달 기준금리 인상하고 9월에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6월 10일부터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밝힌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20만 9천 개 증가로 시장 전망치 24만 개보다 낮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3.6%로 전월에 비해 0.1% 낮아지는 등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6월 정부 일자리 수치가 좀 많이 예상보다 작게 나오긴 했는데 연준을 안심시키기엔 아직도 좀 부족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완전 고용으로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원래 그 연준에서 목표하는 2% 인플레이션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JP 모건에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7월 12일 발표하는 내일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3에서 3.25%일 확률이 약 45% 정도로 가장 높은데 이 경우에는 7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후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고 CPI가 3.7% 이상으로 나올 경우 S&P 500 지수가 한 2에서 2.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7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9월, 10월, 12월까지도 금리 인상의 그 우려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있어서 그러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7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9월에 금리 인상 됐으면 좋겠어요. 7월 금리 인상하고 9월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뭐 일부 조정을 받겠죠.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뭐 10% 이내 조정을 받겠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증시는 안정성을 갖고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은 좀 불안한데 네. 그래도 주식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지나면 자기만 소외되는 그런 포모 또 발생하는 거군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그런 걸 두려움을 느끼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3월인가요? 그때 저점 찍은 이후로 S&P 500 지수는 6.6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9.9배 올랐어요. 네, 엄청나네요.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지금도 그때 이제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은 돈을 뿌렸다고 하거든요. 이 유동성이 누군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증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2번 인상하더라도 아래로 한 10%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네. 위로는 열려 있다. 네,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금리 2번 인상해버리면 이제 뭐 잠재적인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뭐 주식을 지금은 이제 매수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예. 거군요. 근데 김영웅 대표님께서 작년에 나오셨을 때도 네. 시장 진짜 안 좋을 때도 분위기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네. 돌이켜보면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최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의 그 벽을 타고 오르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주식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그래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요. 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이 저점 대비 한 거의 100% 가까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AI 인공지능에 의한 거품이 아닌가. 그렇죠. 옛날 닷컴 버블처럼 뭐 그렇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나눴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기사가 났었는데 데이빗 로젠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월가의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000년에 터진 닷컴 버블과 지금의 그 AI로 인한 주가 상승이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하고 그다음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와 같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사가 실린 걸 봤거든요. 각자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올해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주식은 놀라운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모두를 놀랍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열풍은 이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정도로 열렬합니다. 열렬한데 아직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때만큼 많이 오르진 않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 AI에 대한 그 맹신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데 기술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 관련주의 대규모 랠리에 힘입어서 이제 한 39% 급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는 무려 192%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주가의 가대평가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엔비디아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한 거 아시죠? 네. 작년부터 맞아요. 올 연초에도 막 테슬라도 얘기하시고 테슬라도 그때 샀어도 100% 이상 먹었을 거예요. 100%에서 200% 가까이. 200% 가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라 그러죠. CIO인 마이클 하트넷은 AI가 현대 베이비 버블에 있다. 버블의 초창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TAM 자산관리사의 CIO는 제임스 페니는 수익에서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옛날에 그 닷컴 버블에 닷컴부터 막 급등한 것처럼 지금은 AI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면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UBS의 아트캐시는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AI가 닷컴의 새로운 미니 버전이 될 것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꾸 이제 닷컴 버블하고 연관을 짓는데 아직 기간이 좀 짧잖아요. 상승폭이 작으니까 이제
미니 버전, 뭐 베이비 버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베테랑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이러한 유형의 기업 행동은 닷컴 버블에서 일어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도 있는데요. 웨더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는 이제 기술주가 닷컴과 같은 자산 거품 또는 자산 평가를 고려할 때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기술 부분 전반에 걸친 막대한 비용 절감, 안정적인 기업 지출 및 탄력적인 소비자로 인해 우리는 AI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본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엔비디아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막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를 보면 다 실적이 받쳐주는 실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와튼 스쿨에서 은퇴한 제레미 시걸 재무 교수는 AI 가대 광고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닷컴 시대에도 수익 없는 기업들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는데 닷컴 시대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그리고 그 회계 기준도 명확하잖아요. 실제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핀테크 및 중개사의 CEO인 댄 나주는 AI 가대 광고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닷컴 시대에는 수익 없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거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999년에 회사 가치 평가와 그다음 미친 PR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실현했다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이론에 기반해서 막 너도 나도 기분에 들떠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온갖 기업들이 AI 혜택을 바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저는 이제 그 버블 고평가 논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월가의 AI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는 닷컴 때는 실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고 새로운 전 시대가 열린 초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한 20년 이상 흐른 상태에서 지금 다 자리를 잡은 상태고 새로 검색 엔진에 AI라는 게 챗 GPT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AI 그 인공지능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 다소 같죠. 대본이 없었대요. 네. 즉흥적인 질문을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AI가요? 예, 예.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수준만큼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아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초입이다.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의 대장주는 이번에 많이 오른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확장되겠죠. 애초 네. 초기에는 이제 기술을 가진 주력 관련 뭐 그런 거였고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이런 것이 그다음에 빅테크들, 알파벳 예, 뭐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가 주도를 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발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 AI가 얘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네. 후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서 광고를 보던 게 이제는 말로 질문하고 말로 듣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되잖아요. 네. 그전에는 문자로 옆에 배너를 띄워주면 되는데 말로 질문하고 말로 답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 후발 기업들이 또 막 새로 등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그 용오름 현상이라 해서 처음에 주력이 한번 쫙 가면 그다음에 머뭇거리던 중소기업들이라고 주변 업종들도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따라가면서 네.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 뭐 어떤 분들은 거품, 어떤 분들은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AI 혁명 초입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거고 예. AI 그러면 관련된 뭐 대표 주식들은 앞으로 뭐 눌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그러면 AI 영역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차의 그 발전이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네. AI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애플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또 더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네. 애플이 이제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네. 세계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3조 달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00조? 뭐 이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의 8배라고 하는데요. 와, 더 벌어지네요. 애플 주가가 22년 1월 4일 고점 이후 많이 내렸어요.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이제 직전 고점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3조 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는데 6월 30일 전날 2.3% 오르면서 한 주 가격이 193달러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3조 달러 클럽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왜 상승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플은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중국 정저우 애플 아이폰 공장에서 막 사람들이 갇혀있다가 탈출하고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산 중단도 했었고요. 공급망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인도로 공장을 옮기니 뭐 시장을 옮기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총이 2조 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탈중국 행보라든지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우려를 극복하게 되면서 극복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특이하게 이제 아이폰, 맥 PC,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애플페이 같이 한번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경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애플의 성공 비결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은 영상을 보려면 꼭 한 번 렌더링을 돌려서 집어넣어야지 얘가 영상이 보여지는 건데 안드로이드 폰은 시중에 떠도는 영상을 집어넣으면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갤럭시 폰은. 네. 그래서 누가 불편하게 아이폰을 써?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막 얘기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족쇄? 그렇군요. 아이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에어팟도 아이폰에서만 작동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가끔 하는 게 애플의 성공 비결인 것 같습니다. 충성 고객이 이제 매우 많은데 최근 애플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그거 외에 다른 엄청난 현금이 쌓여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서 이게 아마 이런 걸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이 3조 달러를 돌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쓸 사람, 투지폰 아직도 쓰는 좀 약간 그 개발도상국 이런 데가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인기량이 찼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폰을 들고 나와서 지금 자꾸 폴더블폰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플도 뭐 2, 3년 안에 이제 폴더블폰 만든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충성 고객을 많이 거느린 아이폰이 애플이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고 애플에 투자할 거냐? 그럼 저는 애플에 투자는 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성 있는 산업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애플은 상승은 어느 정도 많이 된 거죠. 근데 지금부터 상승은 인플레이션만큼 서서히 상승할 것인데 그렇다고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처럼 막 어떤 혁명이나 혁신이 일어나서 급등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애플 같은 종목은
투자금이 많은 기관 투자가나 또는 자산이 많은 한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니까 주가도 안정적일 것이고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주니까 당연히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일 텐데 대부분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목돈이 투자금 자체가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애플보다는 당연히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성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한 5%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세계적으로 한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한 60, 70% 이상 올라갈 거면 아직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예. 네. 뭐 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결국은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큰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한번 좀 콕 집어서 좀 여쭤보면 네. 지금 주가 진짜 거의 200% 올랐잖아요. 예.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상태 저는 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일단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고 조정받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하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네. 수익 난 사람 많으면 수익 난 사람들은 자꾸 팔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팔고 싶어지면 그 어떤 이슈로 상승을 딱 했는데 이제 그 이슈로 상승한 이후에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꾸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추가로 더 상승할 확실한 재료가 남아 있다면 떨어지지 않게 주식에 나오는 대로 물량을 받아.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수익 난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들면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매물 압박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작은 이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정을 거쳐서 가는 건데 지금 단기 급등한 뒤로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는 좀 조심스럽고요. 만약에 산다면 나는 매달 얼마씩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산다 모아간다면 뭐 매달 그 일정 금액을 사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사셔야 될 거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있어. 근데 엔비디아 몰빵해도 되는 거야. 이렇다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사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적립식으로 사는 분들은 뭐 100만 원씩 사는 분들은 3천만 원 있고 예. 그럼 그냥 지금부터 그냥 매달 사도 되는 거고 예. 한 번에 큰 돈 들려고 하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일부만 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좀 궁금해지는 게 그 대표님께서 아까 예. 그 이제 금리 2번 정도 인상이 만약 된다고 하면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고 네. 이제 상승의 기로에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게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2007년 세계 네.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막 주가가 막 43% 폭락하고 막 그랬어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게 2009년 3월 13일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저점 대비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S&P 500은 6.6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9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때 이후로. 근데 그때 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엄청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버냉키의 헬리콥터 머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는데 이 유동성을 증시가 빨아들인 거죠. 근데 우리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기도 했고 그 시장의 유동성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네. 이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더군다나 작년에 경기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5%까지 단기간에 급등시키면서 증시 조정도 받고 뭐 그런 상태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해결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금리 동결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에 밀접한 민감한 나스닥 100 종목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4월 14일쯤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영상 올라간 건 그 이후에 올라갔겠지만 이제 당시에도 이제 똑같이 현금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뒤로 증시는 조금 이제 눌림을 받고 있다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6월 12일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제약주하고 조선주 추천드렸었거든요. 제약주는 잠시 오르더니만 좀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와. 엄청나게 조선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은 이제 7월 기준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과연 9월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7월에 이어서 9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증시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요. 작년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5%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기대한 것이 경기 침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실업률이 3.6%로 완전 고용 상태예요. 완전 고용 상태니까 고용이 너무 좋아서 경기 침체가 예상만큼 빠르게 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대로 시장이 연착륙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연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그냥 스무딩하게 있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어차피 7월에 이어서 9월 기준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한다면 증시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주식 한 60%, 현금 40%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9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현금 가진 걸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국내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잠정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바닥 찍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 삼성전자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7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불황 속에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작년 2분기 대비 9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근데 또 작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맞아요. 이제 매출은 이제 60조 원으로 22.3%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며칠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회복세를 반도체 가격,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갤럭시 G 시리즈가 조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26일인가 28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박싱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해외에서 했는데 요거 출시 앞두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이제 매우 좋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한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었어요. 5월 16일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30% 이상 상승하다가 최근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며칠째 하락 조정받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D램 공급 가잉은 2분기 중에 거의 해소가 될 거고 2분기 말부터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돌리고 4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바닥론 얘기가 기사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나오더니 오늘은 거의 막 여러 곳에서 반도체 바닥론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4월 메모리 감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반도체 적자폭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타이밍이 3분기 중이나 3분기 말만 되면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7월 20 며칠 날 발표하는 폴더블 폰 역시 삼성전자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큽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직접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관련주도 있잖아요. 장비주, 소재주 뭐 이런 것들을 공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이제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다가 반등하는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수하면 향후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지금 이제 네. 거의 조만간 돌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에서는 AI, 뭐 엔비디아, 테슬라 예. 좀 눌릴 때 계속 모아가는 거하고 국내는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들 예. 이런 정도 보면은 예. 괜찮을까요? 예, 향후 좋은 흐름 예상되고요. 만약에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도 들어올 거고 신흥국에 네.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들어올 거거든요, 분명히. 네. 몇 년 동안 계속 팔았으니까.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이 향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테슬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테슬라는 진짜 원장님께서 막 출연하실 때마다 추천하셨고 그렇죠. 애플을 넘어설 것이다 네.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테슬라가 네. 이제 1월 초 대비 2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100% 이상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난 물량이 많으면 조정받아야 된다고. 네. 얘는 교과서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더니만 또 다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7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 네. 7월 2일 테슬라 2분기 차량 딜리버리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판매량 갖고 실적을 발표하는데 미국은 이제 인도량 딜리버리 인도량 갖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차량 딜리버리가 발표됐는데 총 47만 9,700대를 생산해서 46만 6,140대를 딜리버리해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에는 이제 25만 8,000대 딜리버리해서 그 당시에 비하면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전체 96%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제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하니까 그게 먹혀서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전기차 살 사람들은 모델 3나 모델 Y를 사는 거죠. 미국 연방 보조금이 이제 그 모델 Y에도 보조금을 7,500달러를 전부 주기로 결정 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또 7,500달러를 주면 그 둘 다 받으면 캠리보다 가격이 싸진다고 하거든요. 토요타 캠리 예. 인기 차종이죠. 그렇죠. 베스트셀링카예요. 베스트셀링카죠. 오랫동안. 예. 근데 캠리보다 가격이 싸진다면 누가 그 내연기관 차량을 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델 Y를 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휘발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전기차는 와셔에 불 붓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 차량 유지비가 거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10분의 1보다 작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가 운영하는 이제 슈퍼차저에 다른 맞아요.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그 표준을 만들었어요. NACS라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 북아메리카 충전 표준 뭐 이런 게 해서 NACS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GM하고 포드가 우리 거기다 맞추고 거기다 슈퍼차에서 충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리비안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며칠 전에 벤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결정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또 올랐어요. 테슬라 증시가. 슈퍼차저 가치만 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130조 규모라고 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럭셔리 차량들의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럭셔리 차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이 차만 계속 탈 거야. 뭐 이런 충성도를 평가한 조사가 있었는데 BMW가 49.2%, 벤츠가 49.1%, 그다음에 캐딜락이 46.7%였는데 캐딜락도 테슬라는 무려 68%였답니다. 1등이네요. 압도적인 1등이네요. 충성도가 50% 넘는 게 테슬라가 유일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타보니까 만족도가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만족도가 크니까 충성도가 그쵸. 높은 거죠. 만족도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안 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에 상하이 거기에 그 무슨 컨퍼런스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네.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사람의 감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바로 따라오는 게 로보택시. 네. 우리가 보통 차를 운전을 하면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출근을 해서 세워놓으면 차가 지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 와. 네. 내가 퇴근할 때 되면 또 주차장에 나를 기다려. 네. 이게 로보택시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야.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까워진다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이 또 판매가 개시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스파이샷도 아니야. 미국에서는 종종 사이버 트럭이 막 돌아다니다 사진에 찍히고 막 그런 게 사진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이제 픽업 트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전체 판매량 한 25%가량인 픽업 트럭이라고 하거든요. 픽업 트럭은 이제 뒤에 짐을 실 수 있는 승용차, 네. 앞부분은 승용차, 뒤에 짐칸이 달린 승용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미국은 단독주택으로 흩어져 살잖아요, 널리. 그러니까 저기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야 돼. 뭐 한 달 먹을 거든 2주일 먹을 거든 사와야 되니까 짐칸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예를 들면 집에 뭐가 이제 부서지면 수리를 하려면 그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본인들이 보통 이제 단독주택 보면 차고 옆에 꼭 뭐 톱도 전기 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네. 다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야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AS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픽업 트럭 수요가 굉장히 큰데 얘가 올 연말에 곧 출시될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기가 팩토리 공장 짓고 있는데 착공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내년 말이면은 생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내년 말보다는 이제 내후년 1분기로 좀 미뤄졌다. 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대로 판매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캐나다나 인도에도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네.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예상 추정 주가 추정치는 2027년까지 네. $2,000 간다는 거야. 2,000. 지금 2,000 한 600, 아, 지금 260. $260인데 거의 $2,000 10배네요. 간다는 거죠. 2027년까지. 10배네요. 예,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어.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판다고 했거든요. 음. 이제 올해 판매량이 작년에 150만 대였고 정확히 137만 대였고 올해 이제 200만 대 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다는 거야. 당연히 뭐 10배잖아요. 네. 근데 증시는 선반영되니까 2027년이나 2030년 사이에 뭐 주가는 그 이상 갈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쉬고 있긴 한데 지금 사도 되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매달 테슬라를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망설임 없이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한 번에 좀 사고 싶어 그러신 분은 한 3천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먼저 지금 사놓고 나머지는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 나올 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1월 달부터 올라서 좀 고점 찍고 조정받고 다시 가듯이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7월 이후로 9월 기준금리 또 올린다 그러면 한 10%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 불안감에. 그럼 이제 얘가 또 조정을 또 그 핑계 삼아 조정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추가 매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사실 지금 왜 사?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면 그냥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절반을 샀는데 그냥 올라가면 아이 다 살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반이라도 사길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절반을 샀는데 내려왔어. 괜히 샀다. 기다렸다 지금 살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이라도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저기 주가에 쫓겨가면 쫓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과 1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예. 적절하게 좀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놔야 된다. 그렇죠. 예. 성장성이 있다면. 예.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예.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거 없어요? 몬테카 엔비디아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캐시우드가 네. 작년 10월인가에 네. 엔비디아를 싹 팔아버렸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 한번 나섰어요. 엔비디아를 다 팔아서 이제 근데 자기 그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그 ETF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빠진 거야. 근데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거의 매주 얘기를 하고 진영상을 얘기하는데 2월 4일 날 인공지능 챗 GPT가 시작된다면 제가 운영하는 워렌 TV 채널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2월 4일 날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챗 GPT가 활성화되고 이게 정말 혁신적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저거 뭐지? 메타.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이런 것들보다 가장 대장주는 엔비디아다. 얘가 작동하려면 큰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다. 네. 1,000만 원이니까 10개씩 들어가야 된다. 그때 지난번 와서 막 나눈 적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장 수혜받는 수혜 종목이라면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캐시우드보다 내가 더 낫다. 원장님이 더 낫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으셨네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한 몇 배 정도까지 보세요? 최소? 엔비디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몇 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점점 확장될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엔비디아를 열심히 연구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제 불안한 거는 연구를 적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진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엔비디아를 연구하거나 테슬라를 연구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네.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차피 AI가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그러고 가전제품이 점점 더 커져날 거니까 엔비디아도 크게 상승할 것인데 얘는 기간이나 기한, 수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기한도 눈에 보이고 수량도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지. 네. 뭐 엔비디아가 안 올라간다 아니면 얼마까지 모른다 이게 얘는 약간 좀 잠재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네. 수치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 막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와. 왜 그러냐면 공장을 여기저기 계속 짓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태는 안 되지만 멕시코 공장 짓는다 그랬죠. 인도네시아도 공장 짓는다 그랬죠. 캐나다도 공장 짓는다 그랬지. 인도도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판매량이 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판매량이 굉장히 한 8천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도요타가 2천만 대가 3천만 대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2천만 대 못 팔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 좀 여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저커버그랑 뭐 현피를 뜨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나 그 뉴스 보면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SNS 플랫폼 이제 스레드 이거 출시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뭐 가입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어제. 가입했는데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홍보전 일환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도발을 했는데 이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격투기를 한번 붙자 그러니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장소 보내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옥타곤에서 만나자. 이제 옥타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큰 UFC 경기장이니까요. 이제 거기서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싸움이 성사될 가능성을 조금 열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경기가 실제로 성사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술 대결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UFC 미국 종합격투기 단체 회장까지 나서서 맞아요. 양쪽에 막 전화하고 난리 난 거야 이제. 정말 한번 붙어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야 붙으면 콜로세움 빌려줄게. 이탈리아 콜로세움을 빌려줄게. 그게 옛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와, 데잖아요. 그죠? 진짜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와. 뭐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주짓수 훈련하는 거라든지 이제 일론 머스크도 훈련하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된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외신하고 각종 이제 UFC 회장까지 나서면서 실제 경기를 치를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야 제발 주변 사람들 싸움 부추기지 말고 정 싸우고 싶으면 의자에 앉아서 가장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경기를 바꾸라고 해 이렇게 이제 노인네가 걱정되니까 한 말씀 하셨나 봐요. 너무 웃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엄마 말리지 마 하면서 주짓수 룰 대신 MMA 룰로 싸우자고 이제 답을 했어요. 이제 주짓수는 이제 그 저커버가 엄청 잘한다면서요? 아마추어 뭐 우승 지역 대회 가서 이제 금메달까지 땄어요. 와. 금메달, 은메달까지 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어. 그게 그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그 일 생각만 난대요. 그냥 하루 종일. 근데 주짓수 운동을 할 때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얘는 이걸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적이어서 좀 아이고. 지금 일을 잊어버리려고 주짓수에 빠져들었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이제 MMA는 종합격투기 룰이잖아요. 이제 주짓수나 뭐 예를 들면 무에타이나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이런 것들 각각 운동이고 각각 운동을 가진 사람끼리 붙는 걸 이종격투기라고 하는데 이종격투기가 발전해서 이제 MMA 종합격투기로 발전된 건데요. 이제 주짓수로 붙는다면 당연히 뭐 저 마크 저커버그 이길 것 같은데 종합격투기로 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 덩치 훨씬 커요. 예를 들면 그 마크 저커버그는 키가 한 70대 초반인데 일론 머스크는 88인가 뭐 그러고요. 맞아요. 체중도 월등히 크고. 나이가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운동을 한 상태면 체급이 잽이 깡패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체급이 크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그냥 뭐 주짓수 한다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운동을 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기겠지만 MMA 룰로 한다면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 수 없다. 예, 저는 어떠한 경우도 간에 이 경기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저커버그 쪽을 오히려 되게 승률 확률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젊잖아요. 젊고 운동도 했고 금메달도 딱 지역 대회지만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MA 룰로 한다면 체급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주짓수로 하면 자꾸 넘어뜨려서 바닥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 트위터와 스레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스레드가 막 1억 명 넘게 넘어가면서. 가입하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같이 또 잠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메타는 투자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 이제 그것도 자꾸 저는 이제 제 관점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성장성. 근데 메타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서 정체기가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지금보다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사람은 다 사용하고 사용 안 할 사람은 아예 사용 안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좀 없는 거죠. 아까 애플하고도 같은 관점입니다. 예. 좀 물론 어차피 가입할 사람은 SNS 하는 사람 다 하잖아요, 지금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고 안 하고. 예. 그래서 성장성은 좀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비전 프로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가시적이지 않다. 비전 프로는 아니죠. 비전 프로는 나오면은 뭐 애플에서 만든다고 했죠, 비전 프로. 맞아요. 그 곡을 비전 프로는 나오면 이제 그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시장성을 확보하기. 가격이 좀 다운돼야 한다는 거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이게
기업에서는 그 작업용이나 뭐 비즈니스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은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480만 원인가? 맞아요. 놀이를 하기에 480만 원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도 올 연말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삼성 그래스 네. 또는 삼성 스페이스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삼성 것도 기대 한번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 예. 이렇게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원이 있다고 하신다면 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저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이제 50%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 같고요. 그 50% 중에 3분의 1은 엔비디아, 또 3분의 1은 테슬라,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것 같아요. 나스닥 100 ETF QQQ 아시죠? 네. 거기에 투자 그렇게 세금 나눌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신 것 같네요. 막 S&P 500 이런 건 없네요. 아무래도 그게요. 아까도 성장성. 금리. 그 금리에 민감한 게 빅테크 기업인데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S&P 500 그 ETF보다는 나스닥 100 ETF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QQQ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 100 ETF QQQ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전량 매수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9월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분의 1 이제 분할로 매수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6월 25일경에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극비리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에 대해서 비밀 회담이 열렸대요. 열렸는데 이제 이게 이달 안에 7월 달 안에 평화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정시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유일한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축 관련주였어요. 예를 들면 현대인프라코, 진성TC, DY파워처럼 중장비 관련 부품 업체라든가 중장비 업체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 관련주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안 올랐고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을 이용해 사거나 또는 그 장비주, 소재주 이런 것들을 나눠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이제 정답이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고 개별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우셔서 현명한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미국 주식 비중이 높으신데 그러면 저렇게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에 들어가면 저거는 장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일단 미국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5년 장투. 와.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5년 이상에서 10년 장투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난 거에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고팔고 하면서 세금을 계속 낸다면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사고파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해서 한 번 세금 내고 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면 28년이네요. 27년, 28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플러스로 수익이 났을 경우 팔았을 때 수익금이 그렇죠. 20%죠. 수익의 22%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이 세니까 그 미국 주식은 이제 계속 우상향 한다고 하면 들어가기도 참 애매하겠네요. 수익이 나도 22% 세금을 떼고 나니까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큰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에 들어갈 때 22%를 또 내 돈을 더 넣어야 기존에 갖고 있던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 난 것만큼 내는 거니까.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뭐 수익 난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그렇죠. 자주 하면 그게 저거랑 똑같아요. 옛날 원래 옛날에 우리 포카 치면 딜러 하는 사람은 돈 딴다는 말 있잖아요. 그 뽀찌 받는 딜러 하는 사람은 광판을 들고 뭐 이런 사람. 강판에 사람은 돈 따고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이제. 네. 자주 사고 팔고 하면은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예, 지금까지 질문 중에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학원에 그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 학정기여형이라고 DC형이라고 있어요. 네.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ETF라든 채권이라든 주식을 제가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 그래서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뭐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큰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DC형을 선택을 해놓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퇴직연금 제도 이제 투자 운용에 대한 강의를 새로 개설을 해서 네. 강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강사님은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 제도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제가 상고초려해서 모시고 왔는데, 예, 어디서 공부하면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중공기업에서 이 퇴직연금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시다가 최근에 퇴직하신 분이 이제 강사로 하고 계시는데, 퇴직연금 DC형을 선택해서 방치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좀 안쓰러워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새로 개설했거든요. 1차 강의, 1차 수강자들 강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퇴직연금에서 30% 금액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요즘 같은 채권 하락기에는 이제 퇴직금을 30%나 예금 투자 같은 곳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채권 하락기에도 채권으로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알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사례를 갖고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는 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구조인데 동일한 달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하고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도 중요하니까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이제 인프라 사용료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고배당 리츠 ETF 뭐 이런 것들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원유 선물에도 투자할 수 없는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가진 퇴직연금을 주가 하락기나 채권 가격 하락기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서 사실 퇴직연금이 굉장히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성신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웅달 책방에 출연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용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